자, 오늘은 이제 이 3권 한국교육사입니다. 한국교육사. 지난주에 평생교육과 이제 이 교육 철학을 배웠습니다. 주로 이제 교육 철학이 평생교육과 교육 철학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 뒷부분을 갈수록 쉬운 부분이고, 뒷부분을 갈수록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앞부분을 갈수록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막연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서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는 또 우리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라서 주로 이제 암기하고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방법, 교사학습은 학교에서 이미 이제 익혔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교육사 부분은 좀 문과 학생들, 문과 출신들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과 학생들은 이렇게 암기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 좀 난해한 과목들입니다. 우선 이렇게 한국사에서 서양사도 마찬가지로 역사에는 이렇게 흐름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육사 가장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어떤 유학이 우리 교육 과정에 어떻게 미쳤는가. 그래서 유학의 형태의 변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유학이 그냥 막연히 유학이었는데, 유학이 시대별로 흐름들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 철학할 때 했던 것처럼 홍과학 시대가 있었고, 사장학 시대가 있었고, 성명 시대가 있었고, 양명학 시대가 있었고, 고정학 시대, 이런 것들이 각각 변화오면서 우리 교육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한국 교육사 제도들이 다른 나라 서양에 없는 우리들만 했던 독특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예를 들어 화랑도 같은 것들, 또 이런 화랑도 같은 우리 제도가 서양 제도하고 어떻게 비슷한가, 어떻게 다른가,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제 3구 한국교육사, 자, 개관 보면 우리가 교육학 전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게 세 가지 영역인데,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칠까, 이걸 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칠까, 학생들에게. 그럼 옛날에는 뭘 가르쳤을까? 우리가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일에 접하게 되면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전임자는 어떻게 했을까? 새로운 이제 선생님이 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합격해서 교사를 가면은, 작년 담임은 어떻게 가르쳤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에도 우리 이 시대에 뭘 가르칠까? 과거에는, 자, 학생들이 뭘 가르쳤는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사를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뭘 가르쳤는가? 옛날. 그래서 과거에는 뭘 가르쳤는가? 그걸 통해서 현재는 또 이걸 통해서 현재는 무엇을 가르칠까? 과거에 그대로 가르치는 측면도 있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약간 변형되는 부분도 있고, 이걸 고려해서 미래 시대는, 미래는 이 아동들이 성인이 됐을 때 뭘 필요할까? 이 아동들이 지금 배워서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걸 가르칠까? 아니면 얘들이 커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것을 지금 학교 시절에 가르칠까? 이거 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교육 철학에서 세상은 변한다고 보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질주의와 진보주의, 이 두 가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본질주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옛날 게 지금도 필요하고, 지금이 미래 그대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 그것을 가르치면 된다. 옛날 했던 것을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세상은 변한다고 보는 사람은 옛날 게 지금 필요 없게 되니까 지금 가르치는 것, 얘들이 어른이 됐을 때 필요 없으니까 지금 뭘 가르칠까? 지금 애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같은 이런 입장에서는 역사, 교육사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런 거 빼버립니다. 그냥 지금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본질주의는 자, 이 옛날에 뭘 가르쳤는가, 이걸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삶이, 교사나 또는 우리 부모들 세대의 어떤 전통문화의 핵심, 본질을 뽑아서, 액기스를 뽑아서 그것을 지금 아동에게 가르쳐도, 이 아동이 배워서 한 30년 후에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육은 인간을 변화하는 것이라면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는 변화되는 것이다. 또는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자,
본다면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변화되는 것이라면 무엇은 옛날에는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에 주변 사회에서는 또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또는 무엇을 가르치기를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뭐 사회학, 행정 이런 곳에서 또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학생 자신에게는 뭐 학생의 나이나 연령, 성향에 따라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또는 그런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바로 인간의 발달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다 모두 고려해서 무엇을 가르칠까, 지금 무엇을 가르칠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리학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옛날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교육사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옛날 것을 왜 배우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자성어로, 자, 온고지신이다, 온고지신. 온고라는 것은 옛날 것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옛날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 열심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것을.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요. 다른 말로 옛날 것을 배우고 지신, 새로운 것을 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한다. 새롭게, 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무엇을 가르칠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온고지신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온고지신이다. 그럼 옛날도 우리나라의 옛날이 있고 서양의 옛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옛날 것을 뭐 그렇다 치고 서양은 그러면 또 왜 배우는가? 서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뭔가 새로운 것을 있을까 해서 서양의 새로운 것도 우리 삶이나 우리 생활, 우리 교육에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려고 서양 교육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타산지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것을 구태여 배운 이유는 신토불이다. 신토불이. 신이라는 몸이다. 우리 한국 사람 몸이고. 토는 이제 토양, 우리 문화. 결국 우리가 교육을 정의할 때 본질주의는 전통 문화의 핵심 본질을 뽑아서 에센스, 정수, 이걸 뽑아서 교과서에 잘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토양이 우리들만의 문화, 한국만의 문화, 한국 인간들의 어떤 본성, 특성, 운영질, 한국인에게 맞는 그런 것이 뭐가 있는가? 결국 우리 지금 교육은 우리 한국인에 맞는 그런 한국적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에 맞는, 우리들의 성향, 여기 한국 사람 성향에 맞는, 한국 사람에 맞는 것, 우리가 김치, 밥, 이런 거 우리 몸에 맞는, 문화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교육도 우리 한국적인 성향에 맞는 교육이 뭐가 있는가? 뭐 서양식 교육, 무조건 자유방임제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들만의 어떤 질서, 예의, 서로 겸손, 양보, 이런 것 서양에 없는 우리들만의 어떤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 신토불이다. 우리의 토양, 우리의 문화, 우리의 풍토에서 자, 맞는 그런 것을 찾아서 그 중에 가장 꼭 필요한 것 뽑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우리의 전통문화, 예의범절, 양보 이런 것도 가르치고. 물론 서양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합리주의, 분석주의. 이 합리적 사고는 좋은 건데 또 너무 개인적인 좀 성향이 나빠서 우리는 같이 공동체주의라든지 배려나 양보 이런 걸 하는 우리 전통문화 내용도 같이 이렇게 가르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토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온고지신, 신토불이. 자, 이 전통문화, 문화풍토, 타산지석.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사를 나눠볼 때 역사를 시대별로 나눠보는데, 자,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분리하게 됩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뭐 이에치카의 뭐 자, 이야기도 있고 토인비도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뭐 신체적 특성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결국 나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인비 같은 뭐 도전과 응전이 작업과 반응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역사는 어떤 시간의 흐름들은 수많은 시간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변화되는데 그냥 잘라서 그것을 의미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나누고 달을 나누고 또 새해가 바뀌었다. 신학기다 3월에 4월에 이렇게 나눈 것처럼 수많은 시대를 그냥 어떻게 나눠볼 것인가 해서 고대, 중세, 현대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래서 고대 삶의 특징과 중세 삶의 특징, 근대의 삶의 특징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제도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고대 사회의 이렇게 특징들을 보면 이렇게 고대에는 자, 원시 시대에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6,000년 키스 이렇게 해가지고 6,000년 전에도 아키스를 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나왔던데 하여튼 원시 시대는 우리 원시 시대에 이렇게 보면 생각하면 원시 시대 요즘 밀림의 정글 이렇게 하면서 김병만 나오는데 다 석기 시대 이렇게 다 빨가벗고 그냥 그런 삶으로 그냥 사냥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진짜 생각에 만화 고인돌 박수동 만화 같은 나오는데 보면은 사냥 나가면 사냥감이 이렇게 항상 사냥해서 오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 사냥은 100번 나가면 99번은 사냥 당합니다. 밀림에 사자, 호랑이 이렇게 많습니다. 있는데 결국 가서 이렇게 TV 프로도 그냥 새 한 마리 한 10명 가서 김병만하고 원주민들 가서 한 20몇 명 가서 겨우 해온 게 새 한 마리 딱 잡아옵니다. 이렇게 호랑이 잡고 곰 잡고 이런 것은 꿈도 못 꿉니다. 사자도 없고. 그 당시 총도 없고 그냥 이렇게 돌멩이, 막대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 후에 조금 지나면 화살 같은 거 만들어지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사냥해서 먹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99번은 이제 사냥, 호랑이 물려죽거나 사자한테 물리거나 그럽니다. 잡히면 사냥 당합니다. 인간이 사냥. 99번 한 문정에 겨우 이제 새 같은 거 하나 잡고 그럽니다. 막대기, 돌멩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동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먹기 살기 힘드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냥 가면 안 되고 사냥하지 않고 먹고 사는 방법 뭔가. 그래서 처음에는 유목생활을 사냥했는데 이제는 물고기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동생활이에요. 이동생활. 그래서 직접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사냥하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이렇게 가르치면 살았는데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는 정착생활하면서 농경생활합니다. 이제는 사냥감을 통해서 먹는 게 아니라 뭔가 풀 같은 거 심어서 그걸 따먹고 삽니다. 그것이 이제 농경이에요. 농사. 초기에는 피, 조, 귀리, 수수 이런 걸 해서 그 다음에 보리 그거 오면서 시대 발전하면 이제 벼 같은 거 쌀 먹게 됩니다. 그냥 혼자 몰려다닐 때는 별로 이제 사람들 부딪힘이 없었는데 부딪힘이 없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 사니까 사람들끼리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제 친한 친구도 같이 이렇게 하수가 하나 같이 고시원 방을 같이 서게 되면 다툼이 생깁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같이 가끔 만날 때는 괜찮은데 자주 이렇게 모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정착 생활하게 되면서 사람들 간 인간의 욕심, 갈등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뭔가 힘이 센 놈이 나타나고 힘이 약한 놈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 센 놈이 힘 약한 놈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명, 20명, 아프리카 추장처럼 100명. 그래서 커서 한 500명 되면 이제 시족국가, 부족국가, 국가가 생기면서 이제 그 중에 왕이 나타납니다. 왕이 나타나니까 왕이 500명, 이제 1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 다 다스리 못하는 그럼 이제 중간 똘마니를 두게 됩니다. 중간 똘마니. 중간 똘마니가 뭔가 한번 이제 요즘 말하면 관리들입니다. 관리해야 되는데 얘들 나한테 충성을 요즘 조폭들한테도 이렇게 충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렇게 내가 내 편, 너희 편, 우리 편의 똘마니들 거느리고 그 밑에 또 똘마니들, 중간 책임자, 중간 똘마니들 이렇게 두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관리자, 관리, 공무원,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유지하고 해서 전통 유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중간들. 그러면 중간 똘마니한테 뭘 가르치는가? 결국 나한테 충성하고 이 조직을 유지하는 것을 방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그냥 생활에 필요한 어떤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 사냥하는 방, 물고기 잡는 법. 이런데
이제는 조직이 크니까 어떤 조직 관리하는 법, 이런 것도 교육의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생기고, 그러면 그 충성하는 내용들이, 자, 임금에 충성하라, 충성.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모여서 된 것이 유교가 만들어집니다. 충성, 예의, 양보, 이런 것을 강조하는 유교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자, 문자로 만들어서 책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사고들이. 충성하고, 이런 내용. 그런 내용들이 결국 부하들한테 교육하는 정신교육 내용으로, 야, 두목한테 충성해야 된다. 다른 말로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삼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유교의 대표인 사람은 공자고, 이런 이제 책들이 모여서 고전이 되고, 고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서삼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서삼경이 우리 고대사회, 중세사회 학교 교과서가 됩니다. 근데 이런 충성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공자입니다, 공자. 공자가 죽어서 시호를 문선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문물을 최초로 선포한, 한마디로 문자를, 문물을, 문학, 학문을 최초로 선포한 왕이다 해서 문선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문선왕의 묘를 문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문선왕 바로 공자를 제사 지내는 그 절사당, 이 건물을 문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최고 덕목인 충성이니까 충성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은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사 지낸다는 것은 결국 이 국가의 정통성을 이해해요, 국가. 그래서 국가의 허가를 받고 국가와 같은, 자, 지원을 받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공자의 제사 지내는 것을 아무나 지낼 수 있는가? 아니면 국가의 허락을 받은 사람,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이런 사람들만 공자의 제사 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학교도 사립고 공립도 있지만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만 공자한테 제사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제사를 누가 지내는가? 이 장손만 제사 지낼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자 제사 지내는 문면은 공자의 제사는 국가기관, 공립학교에서만 제사 지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제사 지내는 문묘를, 자, 공립학교에서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묘는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인정, 지원을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고대 국가에서 어떤 내용,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전통유지, 정신교육, 뭐 고전, 이는 고전 중심이고, 정신교육 내용 중심이고, 전통유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묘는, 공자 제사 지는 문묘는 공립학교에서만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매년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전통유지, 관리양성, 정신교육, 고전중심, 자, 문묘 설치, 이런 것들이, 자, 이 고대사에서 시험에 꼭꼭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초기 고대 국가에는 왕들의 척근에 있는 끈아풀들, 관리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교육의 혜택이 돌아오고 그 사람들의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교육은 주로 고등교육, 밑에 중도 서민,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는 뭐 교육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일단 왕의 척근들에서 교육해서 이 사람들이, 자, 조직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에게는 충성하고 밑에 부하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 중심 교육에서 어떤 관리 양성, 고등교육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왕의 척근은 귀족들, 지배층 중심으로 교육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따라서요. 고대 교육, 고등교육 중심, 귀족 중심, 지배층 중심. 자, 원시시대 교육, 생활 중심 교육. 그러고 나서 이제 고대가 와서 중세가 옵니다, 중세. 고대 우리가 국가가 최초로 생겼던 뭐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는 뭐 고대 사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지나서 이제 고려가 옵니다, 고려. 조선.
이때를 중세라며, 중세. 중세는 이제 나라가 점점 커지니까 위에 고급 관리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 중산층, 이렇게 중인들까지 중산층 교육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층, 이렇게 중등 교육까지 국가가 신경 쓰게 됩니다. 자, 고려시대는 고등교육, 중등교육까지 힘쓰게 되는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등교육이, 고려시대는 국자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성균관. 따라하세요? 고등교육, 국자감, 성균관. 자, 그 다음에 중등교육, 중등교육에는 자, 학당과 향교가 있습니다. 학당은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육기관이고, 향교는 고향, 시골에 있는 학교라 해서 향교입니다. 따라하세요. 학당, 향교. 자, 따라하세요. 고려시대, 국자감, 학당, 향교. 조선시대, 성균관, 학당, 향교. 그래서, 자, 시험에 이제 조선시대에 어떤 교육제도가 있는가, 고려시대에 어떤 교육제도가 있었는가. 주로 고려시대 국자감, 학당, 향교, 성균관에는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학당, 향교에는 자, 똑같은 제도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어지는데, 고등교육기관은 성균관, 국자감, 이런 것이 중세, 자,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형태가 어떤 게 있었나, 그 시대별로 이런 것들이 시험에 꼭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오면서 이 교육이 고등교육에서 중등교육, 고급 관리 귀족뿐만 아니라 중등, 이제 하층 계급까지 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대 오면서. 그래서 국가에서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소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와서는 자, 하층 계급들도 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다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 요즘 뭐 뿌리 깊은 나무 보면 천민들은 교육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하층 계급들은. 그래서 세종대왕이 하층민에게 뭐 글자를 알기 위해서 뭐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은 근대 와서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층민, 천민들을 위해서, 하층민을 위해서 뭐 학교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는 국가가 고등교육, 중등교육, 근대 와서 초등교육, 하층민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왕들의 국가가 왕에 가까운 척근들, 그 다음에 중앙계층까지, 하층까지 자, 이 국가의 지배력이 미치면서 교육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에는 소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근대교육, 하층민까지, 초등교육, 소학교. 자, 그래서 고등교육, 중등교육, 하층교육, 하층민이면 초등교육까지. 결국 교육 혜택이 점점 하층민에게 흘러가는 과정들이 교육의 흐름들이에요, 흐름들. 그냥 무작정 이렇게 뭐 각각 학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 혜택이 점점 이렇게 확대돼서 범계급적, 모든 계급의 하층민까지 교육 혜택이 확대되는 과정이 우리 교육의 역사다. 한국의 교육의 역사다. 그 흐름들을 자,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교육입니다. 삼국시대 교육. 삼국시대 교육, 아까 이렇게 국가가 고등교육에 힘쓰게 되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공립학교를 그 당시 관학이다. 관에서 한 학교를 해서 관학이라 부릅니다. 관학. 반대로, 국가에서 이렇게, 뭐, 관은 주로 고등교육에 힘쓰게 되지만, 개인들도, 민간들도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국가가 힘쓸 기회를 없지만, 개인들이 자기네 필요에 따라 뭐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관학은 이제, 이 고구려 시대에는 태학이라고 있었고, 그래서 태학이 우리나라 최초에 있던 고등교육,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 시대는 국학이라고 있어, 국학.
따라서요. 고구려 태학, 신라 국학.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립학교들은 고구려 시대는 이제 경당이 있습니다. 경당 이렇게 개인들이 저희들끼리 만들어서 이제 초등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평민들, 하층민까지 이렇게 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경당이 이제 고려 시대에 오면서 스당으로 이름을 바꾸면 스당으로. 경당 스당으로. 그래서 고려 시대, 조선 시대는 스당이라는 이름으로 초등교육을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근대에 와서는 서학교. 그래서 근대 서학교가 이렇게 대표적인 형태가 원산학사 이런 것이 서학교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경당에서는 무엇을 배웠는가? 뭐 책을 읽는 것, 독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습사는 활쏘기입니다. 활쏘기. 사는 사격 이렇게. 습사, 익힐섭, 솔사, 활쏘기를 배우면 활쏘기와 독서. 한번 이렇게 책을 통해서 어떤 지적 요소도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자 글을 문도 배우고, 습사, 활쏘기 같은 체력 단련, 이렇게 체육 건강도 배우게 됩니다. 무술, 그래서 활쏘기, 무술. 그래서 이런 문무일치 교육이다. 어떤 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적 요소와 신체 활동 같이 하게 됩니다. 지덕체 재능교육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문무일치다. 자, 문해도 가르치고 무술도 가르치고 둘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경당에서는 무술도 가르쳤다. 그래서 문무일치입니다. 이런 사상이 자, 이 근대 초등교육기관 소학교 형태인 원산학사에서 이렇게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시대 국자감에서도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이렇게 무술을 잘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무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경당, 국자감, 원산학사 이런 학교는 글도 가르치지만 무술도 가르쳤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시대는 화랑도가 있습니다. 화랑도를 저 경상도 지방, 경주 지방, 경상도 지방은 환양년이라고 부르는 환양년. 이 화랑도 초기는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떼그를 몰려다닙니다. 요즘 말하면 이렇게 하여튼 여중짱들 정도 되면 여중짱들. 중학교 정도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 남자들보다 여자가 신체 발달이 빨리 발달해서 초등학교 요즘 말하면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는 이 학생들이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자, 이 학교 짱들이 이렇게 남학교 짱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화랑도 저기는 이 화랑도라는 동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량부 집단입니다. 불량부 집단. 환양년들 집단님들입니다.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뭐 동네 폐사함도 하고 그럽니다. 몰려다니면서 세상 동네 문물도 배우고 이 지방 다니면서 소식도 전하고 그래서 또 세상 물정이 좀 밝고 이런 애들이 환양년들입니다. 얘들이 이제 환양년들이 조직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되면 남학생들이 이제 덩치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짱들이 이 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화랑도. 그래서 그 두목을 때 화랑이라 부르고 저게 옛날에는 원하라고 불렀습니다. 여자 주목들 원하. 그 밑에 이제 자, 남자들이 중심이 잡고 화랑이 되고 그 밑에 낭도들, 쪼무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화랑도인데. 그래서 이제 몰려다니면서 뭐 교육학교 몰려다니면서 뭐 배운 것이 교육시키는 거 아니고 그냥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곳에서는 관할 국가에서 교육시키는 우리가 교육을 정의할 때 인간 변화를 시키는 그런 측면이라면 이 화랑도는 저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교육이 아니라 변화되는 학습하는 저희들끼리 다니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세상 물정도 배우고 저희들끼리 패싸움하면서 신체 훈련, 전쟁놀이도 배우고 짱돌 던지는 방법도 배우고 생활에서 이렇게 해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환양리들이 모여서 패싸움하면서
뭐 산에 올라가서 돌멩이 던지고, 우리가 딴 동네 가면 그 동네 텃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네 또 한양년들끼리 또 폐사함 한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활 중심으로 생활을 몰려다니면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폐사함하고 또 짱돌 던지고 뭐 활도 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술도 배우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보다는 여기는 다 가르치는 것이고 여기는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들끼리 몰려다니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중심 교육이고 문무일치 교육이고, 이게 화랑도 교육이다. 화랑도는 생활에서 뭐 학교를 만들어 놓고 배운 것이 아니고 저희들끼리 몰려다니는 집단으로, 그래서 집단 교육이 있는, 몰려다니는 게 집단 교육이고, 그래서 생활 중심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동네 불량배들이 그냥 몰려다니는데 저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뭔가 배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뭐 국학 이렇게 또 고위층들은 이렇게 뭐 국학 학교에 가지만 이렇게 중간계층, 하층 계급들은 그냥 저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그냥 저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게 화랑도입니다. 사실 이런 화랑도가 돼서 어떻게 갑자기 생겼는가? 뭐 신라시대만 이게 그냥 갑자기 생긴, 그전까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세력이 많아서 조직이 많아서 유명해진 것이고, 그 기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이런 불량배들이, 남녀 집단 불량배들이 여자가 두목이 되고 그 밑에 남자 쪼무레기들이 몰려다니는 집단들은 그 이전 시대, 신라시대 이전에도 뭐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드라마 태왕사신기, 뭐 주몽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왕의 측근에 점치는 여자가 있습니다. 점쟁이가 있어요. 점치는 여자가 있고 그 밑에 호위무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있고 그 밑에 쪼무레기들 남자들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발달해서 화랑도가 되었다는 그런 이제 뭐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의 초기 대표는 원화 이렇게. 그 이제 후기의 대표로 이제 대표는 화랑, 그 밑에 낭도. 그래서 조직이 원화, 화랑, 낭도 이렇게. 초기에는 이제 원화가 힘이 셌지만 후기에 가면서 이렇게 낭도참 화랑이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중간계층이 총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이 낭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 미실 같은 드라마 보면 그게 고현정 같은 사람이 원화하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중심 교육으로 화랑이 있다. 화랑에도 문무일치 교육입니다. 자, 시험에서 다음 중 문무일치 교육 형태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학교는 문무일치 교육이었다. 이렇게 나와서 맞는 문장, 틀린 문장으로 지문이 나오는데, 자, 문무일치 교육은 첫째 아까 경당, 그다음에 화랑도, 그다음에 국자감, 원산학사 이런 것들이 문무일치 교육입니다. 따라서요. 문무일치 교육, 경당, 화랑도, 국자감, 원산학사. 자, 이 네 가지가 우리 교육사에서 문무일치 교육을 했던 한국 교육사의 제도들입니다. 자, 따라서 신라시대 화랑도 교육, 생활중심 교육, 문무일치 교육. 자, 고구려시대 경당, 초등교육. 자, 평민중심, 문무일치 교육, 독서, 섭사. 자, 이런 것들이 고구려 교육 제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백제시대에는 교육했다는 학교는 뭐 잘 기록은 안 나옵니다. 학교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도부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맡을 사자입니다. 선비사. 또는 이렇게 뭐, 스승사, 맡길사. 이렇게, 이 무리도자. 화랑도에서 무리도 이렇게. 공부하는 무리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 그러니까 스승들과 학생들 무리들을 가르치는 부서.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교육부 같은 관청이 사도부가 있었다.
그런 교육부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기관이나 교육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학교가 있었는지 학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 교육제도가 있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박사, 무슨 박사. 그러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가 있는 박사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 교육제도가 있어서 그런 박사가 생기지 않았을까. 또 박사가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도부나 관청이나 박사라는 이런 호칭이 있는 거 봐서 교육제도가 굉장히 발달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제도나 학교 교육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데, 자, 니혼세이키라고 일본석이라고 역사책이 있습니다. 일본 역사책. 거기 보니까 백제시대에 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와서 천자문과 논문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가르쳤다면 이 백제 사람이 가르치는 백제에서 이미 거기 논어 천자문을 배우고 왔을 것이니까 백제에서 논어나 천자문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은 없는데 일본 역사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고려시대, 자, 경당은 평민 중심이고 문물치교육이고, 문물치라는 것은 결국 독서도 무술 같은 거 배웠다는 것이고, 신라시대 화랑도는 생활 중심 교육이고 문물치 교육이었다. 그 다음에 최초의 대학은 고려시대 태학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결국 이 기초반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보다는 중요한 것을 확실히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많이 배우고 다 기억 못하는 것보다 조금 배워서 확실히 기억하는 것. 그래서 여기도 더 여러 개 있으면 나머지 읽고 나머지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최소한 수업 시간에 기초반 한 내용은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딴 거 더 많이, 책이 더 많이 있지만 더 많이 가르쳐서 다 머리에 넣지 못할 판이면 아예 작게 배워서 작은 것을 확실히 머리에 넣는 게, 시험에 꼭 나오는 것, 이것은 확실히 넣는 게 중요합니다. 더 시간 여러 개 있으면 나머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것도 책 읽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화랑도에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화랑도는 이렇게 사설 단체입니다. 사설. 국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들끼리 몰려다니는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끼리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뭔가 배운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저희들이 배우는 것이니까 이건 집단교육입니다. 집단교육. 학습 집단입니다. 집단.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아까 유학이 충성을 담고 있는, 아까 충성을 담고 있는 충성을 담고 있는 것이 유학인데, 유학은 공자입니다. 공자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학은 중국에서 오는 학문입니다. 우리의 학문이 아닙니다. 중국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불교 같은 것도 불교 같은 것도 중국에서 온 것이고, 그 중국 이전에 인도에서 온 것이고,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도교도 신선 사상도 다 중국, 노자 장자, 지난번에 교육체랑 노자 장자, 불경, 유학 다 중국 것입니다. 중국 것. 그런데 화랑도 애들의 이제 생각이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그중에 난가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난가 사상은 화랑 사상입니다. 화랑 사상. 화랑 사상은 자, 중국에 없는 한국에 있는 독자적인 생각들, 중국 거 플러스 한국 거 이렇게 드는 것이 자, 화랑도의 교육 사상입니다. 그래서 화랑 사상을 한마디로 자, 이 지적체 조화론 교육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충성, 불교의 관용, 자, 도교의 어떤 자연사랑, 여기다가 자, 지적체 조화롭게 발달하는 전인교육 사상, 난가 사상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중국 사상에다가 우리 것이 들어있는 독특한 제도가 화랑도입니다. 다른 모든 교육기관은 다 중국에서 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중국과 비슷하거나 중국에 있는 건 똑같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있고 중국이 다 있는데, 중국에 만들었던 걸 우리도 만든 것인데, 이 화랑도는 중국에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교육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교육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집단에는 이렇게 원하가 있고 그 밑에 화랑이, 그 밑에 낭도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여자 원하가
자, 리더 중심이었는데, 자, 후기로 가면서 화랑이 많아지면서 화랑이 힘을 갖게 되면서 자, 화랑도의 중심이 됩니다. 아까 이 원화, 자, 이 점쟁이 무당 끈앞풀들이 점점 발달해서 이렇게 화랑이 되었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본보고 이래서 여기저기 똑같은 단체가 만들어져서 자, 화랑년들이, 집단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뭐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 다양한 화랑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는 뭐 화랑색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자, 뭐 다수 견해들은 이렇게 무당 집단의 끈앞풀들이 기원이 됐다. 그래서 그런 자, 여자 무당이 있고 그 밑에 자, 남자 끈앞풀들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형태가 자, 여기저기서 이제 모방돼서 만들어져서 화랑 집단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화랑 사상은 지덕체 골고루 발달시키는 전인교육 사상입니다. 그냥 책만 보지 말고 신체 도해도 하고 감정 도해도 하고, 자, 화랑 사상은 이렇게 산으로 들러 다니면 풍류라는 그냥 바람풍자, 유자 흐를 유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산으로 들러 다니는 그런 교육 사상입니다.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산에 가니까 등산되고 건강됩니다. 신체 단련도 됩니다. 또 힘든 걸 참으면서 호연지기도 길린다. 정신교육이나 감정교육도 됩니다. 참을성도 인내심도 자, 양보하고 이렇게 세상을 넓게 보는 이런 마음도 길러집니다. 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소문도 듣고 사람들 자, 흘러가는 이야기 듣고 해서 많은 세상 물정이 많아집니다. 하면서 물정이 깊고 자세히 많이 알게 소문도 많이 들게 됩니다. 박학다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 요소도 교육됩니다. 그래서 지덕체 전인교육이 됩니다. 이런 풍류, 산으로 덜러 다니는 풍류 사상들은 우리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후에 20세기 오면서 이 화랑은 6세기 뭐 이 정도지만 20세기, 19세기, 20세기 와서 19세기에 독일의 후조운동이라고 있습니다. 후조운동. 후라는 선 기후 후자고 조자는 세조자입니다. 이걸 독일어는 반트포겔이라 그래요. 반트라는 것은 바람이고 포겔이라는 새란 뜻입니다. 바람새 하면 철새면 철새. 이걸 후조운동을 철새운동. 후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철새입니다. 철새. 기후에 따라 움직이는 새. 자, 이 후조는 철새운동 이렇게 뭐 번역하는데, 이 후조운동이 생긴 것은 자, 1813년에 1814년에 이 나폴레옹이 독일을 침공하게 됩니다. 사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 와중에 나폴레옹 사람이 정권을 탈취합니다. 시민들이 데모를 일으키는데 꼭 그 중에 군인이 와서 낼름 잡아먹습니다. 우리나라도 4.19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박정희가 와서 낼름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서울에 보면서 시민들 데모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뭐 데모로 민주화운동해서 나라를 잡아놓을 그 후에 전두환에 와서 낼름 잡아갑니다.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후진국도 시민들이 민주화운동 해놓으면 군인이 와서 그냥 낚아채 갑니다. 자기가 정권을 탁 찹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시민들이 혁명을, 귀족들을 몰아내고 시민들이 정권을 잡는데 나폴레옹이 군대를 끌고 와서 지배해버립니다.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반발이 많아지니까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쟁, 이웃나라 독일을 침공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 무인이 정권을 지배하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딴 생각 못하게.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독일을 침공합니다. 독일을 가만히 있다가 괜히 뒤통수 맞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독일 사람, 우리는 좀 무식하고 용감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유약하고 약하고 예술만 좋아하고 별 힘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폴레옹이 군대와 사막 이렇게 독일을 쑥대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갑자기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강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자, 피테 같은 사람이 주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힘을 뭉쳐서 다시 나폴레옹을 복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의 충성심을 키우고
국가적 힘을 뭉치고 또 어릴 때 학생들을 군사훈련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애들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강건한 체력, 전쟁훈련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후조운동. 한마디로 전적지를 답사하면서 이게 후조운동은 뭐냐면 전적지 답사교육입니다. 전적지 답사교육. 그래서 옛날 나폴레옹에 참패당한 이 전적지를 다니면서 그 복수심 하면 우리가 교육에서 힘을 길러서 프랑스를 무찌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복수하는 것이 알사스 로렌 전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 아이들을 산으로 들로 데려다니면서 강건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전쟁 교육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독일에서 후조 운동이고 영국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이스카우트 운동입니다. 보이스카우트. 산으로 들로 끌고 다니면서 신체 단련, 전쟁 훈련 하자. 야영하고 집단 생활하고 자 이러면서 전쟁을 대비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 독일에서 후조 운동, 영국에서 보이스카우트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배웠죠. 이렇게 전쟁 군복 같은 거 입고 텐트 치고 야영하고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이제 전쟁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다니면서 하면서 전쟁 훈련하면서 신체 단련도 되고 호연지기도 길러지고 이렇게 해서 전인교육하자, 문무일치교육하자는 것이 이 화랑사상입니다. 우리 화랑도는 6세기에 있었지만 이 독일의 19세기, 후조는 19세기고 영국은 20세기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 벌써 일찍 이런 전인교육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유럽보다 우리는 더 고대사에 더 일찍 이런 것을 깨닫고 전인교육 사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화랑도의 핵심 내용은 전인교육이 일찍부터 했다. 그것입니다. 전인교육. 그래서 화랑도 시험 자주 나오는 것은 우리 교육이 화랑도의 전인교육 사상이 다른 나라 것보다 더 첨단, 최고다. 가장 옛날 초기에 최초로 한 그런 교육이다 의미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따라서요. 화랑도 사상, 난가 사상, 유교, 불교, 도교, 신선 사상, 전인교육, 풍류 사상, 사설 단체, 집단 교육. 이 화랑도가 옛날 그냥 동네 불량배 집단입니다. 그런데 유명하게 된 것은 이제 백제가 전쟁을 해서 신라가 계속 임금이 백제에 죽고 맞아 죽고 궁을 불타고 이제 위급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사람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원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동네 불량배들 얘들을 전쟁에 동원하자.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민폐를 끼치지 말고 임금에 충성해라 충. 그다음 내가 군대에 가는 것이 부모의 효도하는 것이야. 집에 있으면 속썩이고. 그래서 딴 애들 다 가는데 너희들만 빠질 거냐? 같이 가라. 떼거리로. 화랑도 무리들 가니까 같이 따라가라. 이렇게 충, 효, 신. 신이 친구 따라가는 거 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용감히 사가서 공을 세워라. 그러면 좋은 자리 주고 상도 받고 그런다. 용. 그 다음에 이 원광이 원래 땡중입니다. 정치적 중입니다. 요즘 정치 목사도 있고 정치 선임도 있지만 원광도 순수한 이제 이렇게 종교 집단보다 약간 정치적 색채가 강한 관가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아부하는 그런 척근에 있던 선임입니다. 그래서 충, 효, 신 다 유교적 색채입니다. 불교인데 선임인데 이렇게 유교 내용을 강조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관대하라. 적을 죽일 때 좀 살살 죽여라. 그래서 충효, 신용관 이런 사상에서 이 화랑들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효, 신용 이런 것들이 다 충효, 신 국가의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하고 친구의 신이 이거 유교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도교, 용감하게 사하게는 이렇게 그 다음에 관대에서 대하라. 적을 살살 죽여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불교 사상들. 그래서 충효, 신용, 관 속에 유불도, 난가 사상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뭔가 좀 더 중국 색채를 해서 좀 더 발달을 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있던 국학을 모방해서
신라에도 국학을 만들게 됩니다. 국학가 이제 중국에 있던 공자였던 사당 문묘를 만들고 중국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해서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주무국으로 그냥 필요에 따라 할 것이 아예 운영 규정, 법을 만들자 해서 운영 규정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이제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학교를 모방해서 중국에 없는 이런 운영 규정, 우리는 이렇게 학칙까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15세에서 30까지 배운다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 가르치는 박사, 자, 교사를 박사, 그 다음에 조교, 뭐 교수, 조교 이렇게처럼 박사, 조교라는 직책을 두고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하고 나서 독사하고 나서 졸업 성적을 우리는 A 학점 A, B, C, D, E, F 이렇게 5개 뭐 해서 A 플러스 A제로 해서 9개 정도 단계를 나눕니다. 근데 얘는 3등급으로 나눕니다. 성적을 3등급. 독서 3품과에서 상품, 중품, 하품, 상중하로 이렇게 등급을 나눕니다. 우등반, 보통반, 열등반 이렇게 뭐 졸업생 성적을 나눠서 해서 상품은 고급 관리, 그 다음에 중간 관리, 하급 관리 이렇게 관리로 배치합니다. 그 독서 뭐 어떤 것을 읽느냐? 유교 서적을 읽게 됩니다. 그다음 유교 말고 다른 거 뭐 이렇게 유교는 잘 못하고 딴 거 특출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뽑아서 특품을 해서 특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시 전형 있습니다. 정시 합격 정시도 있고 뭐 수시도 있는데 수시처럼 이렇게 특별한 유교 이외에 다른 것에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을 자 특품으로 뽑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품계는 이렇게 상품, 중품, 하품, 특품 이렇게 4가지가 있지만 상중하로 나눠서 3품과입니다. 이렇게 유교에 따라 3품 나누고 특품은 유교 이외에 다른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3품과라. 이 과거라는 것은 과거라는 뜻입니다. 과거. 이 과거를 통해서 자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을 억압하기 위한. 그 당시 이제 전쟁을 통해서 힘을 귀족들은 대부분 김유신처럼 무술 귀족입니다. 공부를 못하지만 전쟁에 공을 세운 그런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귀족들이 힘을 세니까 임금이 뭔가 하려니까 이 귀족들이 반발합니다. 귀족들도 사병을 거느리고 힘이 세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왕권을 기르고 귀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자, 이 책을 읽게 만들어서 책을 성적이 좋은 사람을 관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 무술을 많이 하던 사람은 갑자기 책 보려니까 머리가 앞에 잘 안 돌아갑니다. 성적이 나쁩니다. 그래서 너는 성적 나쁘니까 그냥 관리하지 마. 그래서 성적 좋은 사람은 관리로 지행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유교 성적 한마디로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이 우수한 성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술 잘하는 사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도태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자 문인들 중심으로 관리를 채용합니다. 그러면서 다 왕의 자기 측근들, 끈앞풀들 관리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왕권 강화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책들은 독서를 주로 어떤 거 읽느냐? 5경 정도. 자 시, 서, 주역, 춘추, 예기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시경은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에 관한 책이고 서는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서경이고 주역은 점치는 책입니다. 주나라 점치는 책, 주역입니다. 역이라는 점치는 책, 주나라에서 점치는 책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중국 역사가 사망 5제 시대 때 상나라, 은나라, 주나라, 다음에 순주 전국 시대에 지나서 진나라, 다음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다음에 위진 남북조 송나라 5대 10국에서 뭐 50국 이렇게 지나서 자, 명나라, 청나라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데 이 은나라, 주나라 때 점치는 책이 주역입니다. 그 다음에 춘추시대,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인데 춘추시대 역사책이 춘추입니다. 그 다음에 예절에 관한 책이 예기 이렇게 5가지를 5경이라 해서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교육 소재로 담겨 있다. 여기서 특히 신경 써서 볼 것은 뭔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사서 삼경인데 사서라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서가.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사서 삼경 하는데 사서라는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시서 주역 3경에다가 2개 합쳐서 5경만 교재를 쓰고 사서는 아직 사서는 이 당시 책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전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경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있던 책이고 사서는 그 후에 춘추시대 진나라 진시황 지나고 한나라 때 만들어지면 한나라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만들어져서 아직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까지는 우리나라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논어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백제에 겨우 이제 논어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신라에도 통일 후에 논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논어만 고구려 시대, 이 삼국 시대는 사서 삼경의 논어가 이제 겨우 만들어져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논어, 맹자나 대학, 중용은 아직 중국에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 교재는 오경이었다. 한마디로 사서가 없었다. 이렇게 사서가 없었다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오경보다는 사서가 없었다. 시험에는 항상 틀린 지문으로 교육의 교재는 사서 3경이었다. 사서 5경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서는 아니었으니까 틀린 것입니다. 틀린 지문. 그래서 항상 교육용 교재는 사서 5경이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교육사상가로는 이제 원효. 원효는 이제 스님이 양가적 사유로 양쪽 다 가치겠다. 너도 옳고 너도 옳다. A도 옳고 B도 옳다. 다 옳다. 이렇게 교육사상가. 다음 그래서 화쟁사상, 분쟁을 화합하는 사상입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둘이 다투지 말라. 찬성 너도 옳고 반대 너도 옳고 너도 들어보니 그러네. 너도 들어보면 옳네. 둘 다 옳다. 그래서 평화사상, 평화주의입니다. 같이 다투지 말고 화합하는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양가적 사유, 양가적 가치, 양쪽 다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생각, 사유가 그런 생각이 이 화쟁사상인데 분쟁을 화합하는 사상이 그게 결국 요즘 말하는 평화주의입니다. 그 다음 원효사상도 일심,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 일심, 마음이 달려있다.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는 세상은 만사 일체가 오로지 마음이 만들어지는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세상은.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일심. 오로지 마음이 달다. 마음 하나, 일심. 마음먹기 달렸다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상은 뭐냐? 연기사상. 연달아 일어난다. 연기. 구름이 있으면 연기가 있고, 연기가 있으면 구름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 연결됐다. 연결.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연기사상입니다. 옛날 나쁜 짓 하면은 다음 세대에 동물론 태어나고 착한 일만 하면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다. 인과응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연기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에 적용하면 자학자습을 올리는데 원인과 모든 사물들은 원인과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과를 알 수 있고 결과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본인이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연기사상입니다. 결국 연기사상은 교육학에 적용하면 자학자습 원리로 적용됩니다. 다음에 원효는 실천궁행. 열심히 실천해서 궁극적으로 행하자. 열심히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행하자. 그래서 실천궁행 이런 것들이 원효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원효의 아들이 이제 설정. 원래 부처는 이렇게 스님들은 결혼을 못하는데 또 아기를 낳게 됩니다. 설총을 낳게 되는데. 설총은 아버지의 그런 이제 부도덕적인 면을 싫어해서 자기는 불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하는데 부도덕이라보다는 비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스님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출신에 대한 어떤 수치라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좋아하는데 유교. 그래서 유교를 통해서 임금을 교육하자 해서 군주 교육을 목적으로 화왕계 이런 책을 짓습니다. 화왕계는 꽃화자는 꽃으로서 왕을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은 장미꽃을 멀리하고 할미꽃을 가까이 하라. 장미꽃은 겉보기는 예쁘지만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과 같은 분이고, 그래서 할미꽃은 못생겼지만 그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장미꽃을 멀리하고 할미꽃을 가까이 하라. 그 이야기는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군주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요. 원효. 자, 화쟁사상. 양가적 사유. 평화주의. 자, 일심사상. 연기사상. 자학자습의 원리. 실천궁행. 자, 설총. 유교사상. 군주교육. 화왕계. 자, 이 군주교육은 뭐 유교로서 덕을 높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군주교육, 기초반 과정 여기인데, 하나 더 이제 기본반에서 하는 건 하나 더 여담을 더 하면, 이 군주교육은 결국 내용이 뭔가 유덕, 선정, 그렇게 덕을 갖고 선정을 베풀라. 덕을 갖고 유덕, 선정인데, 유덕, 선정이라는 내용 어디서 나냐면, 자, 태공망 여상이, 육도 삼략의 가장 최초로 나옵니다. 유덕 선정하는 그런 군주교육 내용은. 그것이 그 후에 당나라 위진, 이어진 정관정효라든지 이렇게 신라의 설총의 화왕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육도 삼략이라 지은 사람은 태공망 여상이라는 사람은 이름 여상인데 그 사람을 강에서 얻었다는 태공이라서 강태공이라고 부르는, 우리 보통 낚시꾼을 강태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강태공이 지은 책이 육도 삼략인데, 원래 이 이름은 이제 여상입니다. 태공이라는 것은 주나라 문왕이 태공망 바라던 인물이라 그래서 태공망 여상 이렇게 부르는데, 시호가 이 여상이 태공망이 원래는 이제 집에 시골에서 이제 사는데,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니까 언나라 준나니까 전쟁이 나고 취직도 못하고 맨날 백수로 있습니다. 선비가 책을 읽었는데 백수로 있으니까 집에 맨날 마누라가 바가지를 끌게 됩니다. 가서 돈 벌어 이렇게 맨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는데 백수인데 마누라는 맨날 바가지 끌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따가워서 그냥 집에 있기 싫으니까 강에 나가서 낚시만 하게 돼. 낚시. 고기 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잔소리 듣고 싶어서 강에 가서 낚시 안 되면 앉아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바가지 끌다가 도저히 이 사람에서 바꾼 게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만 살자고 박치고 나가 이제 이웃 동네 돈 많은 할아버지하고 재혼하게 됩니다. 그 마누라가. 그런데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나라 문왕이 이제, 그날 주나라는 점을 치면 아까 주역 점을 치는데 점괘가 그날 이제 갑골 문자에서 거북등에서 글자를 써서 점괘를 치는데, 그날 오늘 사냥 나가기 전에 점을 치는데 오늘은 큰 사냥감을 얻을 것이다. 큰 물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점괘가 나왔습니다. 기분 좋아서 갔는데 하루 종일 사냥인데 큰 사냥은 그냥 토끼 한 마리 못 잡고 털리털러 옵니다. 오는데 이제 길에 오는데 강둑에 어떤 아저씨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가 계속 물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 아저씨가 물어서 당겨 이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직 왜 안 낚아요? 저는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 이놈 대단한가 보다 싶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니까 정치에도 일각이 있고 좀 박학다식하고, 그래서 당신 그 태공 여상에 앉아 낚시하면서 당신을 보니까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먼저 덕을 갖고 선정을 베풀라.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면 중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대단하다 싶어서 같이 정치를 해보자 해서 데려가서 세상을 삼게, 한마디로 총리 대신 영의정을 삼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으니까 집 나갔던 마누라가 배가 아픕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총리 부인이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찾아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다시 합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강태공이 이제 그러면 부엌에 가서 물을 한 그릇 떠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또 평소하는데 채반에 이렇게 해서 물을 떠올리고 이제 엄청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갖다 주니까 마당에 그냥 물을 부어봅니다. 안 마시고. 그러고 가서 다시 물을 담으라 그럽니다. 다시 그릇에 물을 담으면은 당신 거 재혼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릇 가지고 마당에 막 긁어도 물이 안 담깁니다. 조금 남아있는 거 담기는. 그래서 자 담으면 하겠다. 그런데 아내가 울면서 갑니다. 그 사이에서 그 후로는 결혼할 때 항상 이렇게 찬물을 떠놓고 결혼합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 결혼할 때 찬물 한 그릇 떠놓고 결혼한다 그럽니다. 그 의미는 내 마음에 담긴 당신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솟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찬물을 떠놓고 결혼한 고사유래입니다. 우리 요즘은 이렇게 반지 끼잖아요. 당신과의 결합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그냥 가난한 사람 결혼할 때 찬물 한 그릇 떠놓고 그냥 결혼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물은 그릇에 담긴 물은 내 마음에 담긴 이 사랑을 영원히 솟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고사가 있는데 거기서 태공망 여상이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지은 책에 유덕 선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군주 교육에도 그대로 실려 있고 그 후의 책에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세 교육, 고려시대 교육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